안녕하십니까. JTBC 총선 특집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진수입니다. 요즘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모처럼 전주를 찾은 조국 대표와 함께 총선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접 뵈니까 굉장히 훈남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체력전이라고 하던데 예, 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제가 뭐 창당 선언 이후부터는 사실 운동을 거의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전에는 나름 뭐 근력 운동 중심으로 운동을 좀 꾸준히 한 편이라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기 전에 이제 한옥마을에서 시민들과 교감했는데 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실제 나이도 지긋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젊은 청년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와주셔가지고 사진 찍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저도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출마의 변까지 이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하신 분 계시던가요? 어떤 바람 같은 거? 오늘 예, 말씀이죠. 오늘 만난 분 가운데. 이제 가장 강렬하게 그 느낌이 있었던 분은 어떤 할머니셨는데 할머님이 계속 사진 찍자고 하셔서 이제 겨우 사진을 찍어서 인파 속에서 찍었는데 그분이 막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조국 대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주 찡했고요. 네. 그렇지 않고 또 차분차분하게 말씀하신 그 좀 한 30대 정도의 청년 부부였는데 같은 경우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히 말씀하셨는데 둘 다 저에게는 아주 큰 찡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지자들 만나서 직접 교감하면 뭉클하면서도 뭔가 더 힘이 생기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실 제가 창당 선언하고 또 창당을 한 지 한 10일밖에 안 됐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계신 건 사실이나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한 달을 어떻게 끌고 가지 이런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는데 실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 보니까 저는 그 지민 비조 네,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든 브랜드 네이밍을 참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최고의 브랜드 네이밍이 네, 아닌가 네, 싶은데 지역구는 민주당, 네. 비례는 조국혁신당인데 지금 제가 여는 말에도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나요? 제가 이제 창당 선언을 했을 때 그 앞으로 목표가 의석수 10석, 원내 3당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언론이나 또는 정치 평론가들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창당 선언하면서 약간의 과장을 한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근래 들어서 전혀 다른 양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창당 선언을 했을 때 혼자 덜커덕 뭐 즉흥적으로 하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사실 고민을 했고 저의 친구, 동지들과 상의를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당 선언을 했을 때 10석을 하겠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 소망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빨리 또 지금같이 강력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강력한 바람, 돌풍이 불고 있는 게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도 뭐 건방지거나 오만한 태도로 가다가는 네. 오히려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조를 흔들리지 않고 물론 제가 10석 얘기했습니다만 10석보다 더 주신다면 더 감사한 마음이겠습니다만은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4월 10일까지 가고자 합니다. 나름 이제 캠프에서는 12세석까지 욕심을 내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네. 엄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절대 건방을 떨면 안 된다. 이 기조를 가고 무겁게 가야 되지 지지율이 높았다고 이렇게 건방을 떨거나 좀 까불거나 이런 모습 보이면 국민들이 실망한다라고 해서 그런 뭐 몇 석을 더 올리자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당대표로서 겸손 얘기를 하고 모드로 있습니다. 본선까지. 예, 그렇게 할 예. 생각입니다. 고무적인 게 이제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딱 느낌이 온 거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이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 깊이 울분, 분노, 실망 이런 감정이 꼭 쌓여 있었는데 그 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 꼭 누르고 있었는데 조국 또는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서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그 말을 하니까 시민들이 자기 속마음을 저 사람들이 또 저 정당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있어서 참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 뭐 정강정책 얘기 이전에 아주 일차적으로는 저한테 와서 시민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란 말과 동시에 속이 시원하다. 잘하고 있다. 내 말을, 내 심정을 대변해줘서 고맙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란 것이 무엇일까 또는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네. 그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게 정치 또는 정치인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서 그 지금 짧은 시간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의 어떤 정부 부정평가에 대해서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 점에 대해서 네네. 높은 상승세의 원인을 찾고 있다. 네, 그 말씀인데 슬로건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정권 3년도 길다. 네네. 뭐 끌어내려야 길다. 된다 하는데 범야권이 200석을 다 차지하지 않은 이상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이죠. 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좀 쉬운 말로 하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아주 강한 슬로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또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200석이 있어야 탄핵 가능한 거 아니야? 또는 200석이 있어야 임기 단축하는 개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 박근혜 정권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탄핵이란 절차가 이루어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을 먼저 했습니다.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저 사람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야 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먼저 합니다. 네. 그 다음부터 그 여론이 형성되어 나가면 언론에서도 비판의 그 수위가 높아지고 또 공무원들도 가지고 있던 그 정권의 비리를 흘려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탄핵이 마무리되는 것인데 네. 저는 200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국혁신당 그리고 저 당대표로서 조국이 지금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현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폭로해 나간다면 좀 움츠리고 있었던 또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들이 그걸 같이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뒤의 문제지만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좀 더 나아가게 되면 레임덕을 넘어서 데드덕, 즉 죽은 오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데드덕이 되어버리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상 조기 종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저는 움직일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님은 어쨌든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와 조국 대표는 악연으로 봐야죠. 예. 글쎄 말입니다. 어떻게 네.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칼끝이 조국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가해졌을까?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도 뭐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을 그 시점 19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와 저희 모든 가족에 대한 수사를 전개를 했는데요. 저희 가족만이 아니라 친구 지인까지 합하면 보도에 따르면 70회 또는 100회라고 하던데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저는 먼저 그 당시 그 수사의 결과로서의 재판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가족이 오롯이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검찰개혁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민주당의 일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보수정당과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검찰개혁을 추진을 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저의 네. 과제는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지시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2단계로 나가야 된다. 2단계는 뭐냐?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였습니다. 1단계는 수사권 조정이고 2단계는 수사 기소 분리고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뭐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는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고 당시 검찰은 수사권 조정, 즉 1차적 수사권만 경찰에 주는 것도 격렬한 반대를 했는데 네. 조국이 청와대를 벗어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제가 갖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을 하고 민정수석은 검증 권한만 있는데 네. 제가 장관으로 가게 되면 검찰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오게 되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큰일 났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겠다는 암묵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네.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언론에 도배되었던 것은 조국 펀드, 조국 사모펀드 사모펀드. 그 네. 보도였는데 조국이 사모펀드를 모아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의 돈을 모으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고 도배가 됐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다 예. 다루었죠. 그 과정에 김경률 회계사라는 사람은 자기가 나서서 조사를 해봤는데 맞다라고 주장했고 물론 지금 그분은 국민의힘 비대위원 가 계시죠. 근데 저는 기소된 적도 없습니다.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 뭐 횡령 등의 범죄는 모두 무죄가 났고 배우자 판결에서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이미 그 보도가 남으로써 조국은 권력형 비리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모펀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저는 그때 이미 정치적으로 대두덕이 된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 저는 조국이 주도하는 법무 검찰 개혁을 초기에 진입 상태에서 막아버리고 딱지를 붙여서 끝장을 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조국 대표님은 서울대법대 교수 재직 시절부터 검찰 개혁을 또 네, 외치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시기 네,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제 사모님 이야기도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님 건강 염려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건강 지금 네. 어떠신지? 구금을 1152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전신 마취 포함한 2번의 수술을 했고 근데 그 안에서 형집행정지가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구치소 안에서 누워 있는 바람에 허벅지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걷지를 못했는데 가석방 되고 난 뒤는 뭐 재활 치료하고 운동하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근데 중간중간 또 뭐 약간 재발이 되면서 지팡이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당연히 뭐 근데 구금 상태보다는 좋죠.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22대 이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까닭에? 제가 이제 그 황운하 의원께서 입당을 해주셔서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 정당이 되는 것을 계기로 제가 국회 정론관에 가서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면서 1호 법안을 무엇을 낼 것인가 해서 한동훈 특별법을 내겠다, 특검법을 내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고 그게 이제 파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고 또 대권 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권력이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나 비리는 더욱더 검찰이 밝혀야 합니다. 과거 윤석열, 한동훈 검찰 라인에서 네. 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수사를 할 때 내세웠던 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쳤습니다. 네. 근데 현재 가장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 한동훈인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먼저 공수처가 이미 의심을 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뭐냐.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 그 단체 카톡방에 고발 사주 그 관련 고발장이 제출되기 하루 전날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부하에 해당하는 손준성에게 60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네.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당시 공수처가 이건 매우 고발 사주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이미 보았고 그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25자리로 설정하고 풀질 않아서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수사를 해야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승소한 법무부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칭찬하기는커녕 그 승소한 변호사를 교체해버립니다. 교체해서 지게 해버린 거죠. 즉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패소할 결심,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자면 네. 패소할 결심을 하고 변호인을 바꿨다고 봅니다. 이 점은 전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그분의 예. 따님이 11가지 입시비리 혐의가 있다고 언론 보도에 모두 났습니다. 그 영문 논문을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썼다고도 이미 얘기를 했고 영문 논문 2개는 표절 이미 확인되어서 국제 영문 저널에서 다 철회가 됩니다. 네. 총 11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도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고 다니던 그 송도 모 학교도 압수수색 없었고요. 네. 그에 비하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뭐 그 저희 딸과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예. 권력 중에 권력인 한동훈 검사 또 한동훈 검사장 그 뒤로 장관 현재 비대위원장의 고위직을 계속 이어갔는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가족에 대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고 무혐의 처분까지 경찰이 내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재 경찰과 검찰에는 기대할 바가 없고 그럼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고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특별검사의 임명을 찬성하고 특별검사가 나를 수사하라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을 제안했다면 네.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좋습니다. 저는 특검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만이 사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호 법안은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이 김건희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닌데 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건 이미 아마 민주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그것을 2호로 할 것인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카드를 뭐로 할 것인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가 18일이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좋은 분들 많이 영입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호는 신장식 변호사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승 모멘텀을 타는데 그분의 네, 역할도 네, 상당히 네, 네. 컸을 텐데 혹시 전북 인재도 있습니까? 전북 출신. 제가 이제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후보를 접수하자마자 공식적 입장을 밝혔고 그 황현성 사무총장에도 지시를 했는데요. 누가 지원했는지 자체를 저한테 보고하지 마라.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마라. 안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하는 순간 비례대표 선정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북 출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1번은 이제 여성에게 가게 돼 있고 네네. 2번을 예측하는 분이 많던데 그것도 노코멘트인가요? 그 경우도 예. 이제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선거 참여인단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아마 모집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저도 정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투표단에 모인 분들이 투표를 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받게 되면 높은 순서로 갈 것이고 제가 번호를 또 낮은 순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선거인단에 참여하신 분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구에도 상징적으로 인재를 내야 된다. 네, 네. 예. 성장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에도 인재를 좀 전략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창당 선언 이후에 그런 제안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제가 창당 선언 하자마자 강조를 했던 게 그날 지역구는 전국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이 흩어지면 진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200표, 300표 차로 갈리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한 바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험지 또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뭐 경북 어디가 있다, 농촌 지역이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못 내겠다 그러면 저희가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현재는 지역구 경우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범민주 진보 진영이 1대1 구도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례에 집중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내려지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물론 뭐 그런- 각오는 하시겠죠. 당연히 각오하고 네. 있고 제가 창당을 준비하고 정치 참여를 준비할 때부터 그런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 어떻게 나더라도 지구가 내일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뭐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 각오로 살고 있고요. 저에게 그런 나쁜 결과가 나더라도 우리 조국혁신당의 동지들, 의원들,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현재 그 모아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잃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당의 그런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심 선고 있고 나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뭐 하급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예. 그런데 저로서는 그 하급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하고 법 적용에 도저히 동의 못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문제에 대해서 중단을 시켰다는 것인데 감찰 반원은 일체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 결정, 그러니까 감찰을 시작하고 개시하고 중단하는 모든 권한은 수석 저에게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하다는 의견서도 내주셨는데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 점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네. 제 딸이 장학금을 부산대 의전에서 받았는데 딸이 받은 장학금이 제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뭐 그런가 보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린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언론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직자나 언론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공직자나 언론인이 법 위반이 된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사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대법원에서 다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3당으로서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늘 전북 지역에서도 많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민영배 의원 사례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하시더라고요. 쉽게. 이거 잘 보셨는데요. 네. 저는 제3당이 왜 존재하는가, 앞으로 계속 합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합당할 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진보진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지향이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걸 넘어서 민생과 복지가 중시되는 나라로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뭐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진보적 그 개혁적 강령의 그 강령을 보게 되면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성 개혁성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는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즉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고 또 예컨대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예산권을 딱 쥐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예산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서 강령적 차이가 있고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회 운영에도 저희 같은 민주당은 아니지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이 꼭 필요한 이유가
국회에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개혁적 정치인이 있을 때만 법안 통과가 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원으로 있다가 왜 갑자기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네. 현행 안건조정위 구성상 그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어야만 민주당과 같이 합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탈당하고 탈당해서 꼼수 탈당이란 비난받고 네. 법안 통과시키고 다시 복당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그 조국혁신당이 당시에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민주당과 아주 협력적으로 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원활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두고 계시는 거죠. 아닙니다. 합당은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연대는 예? 아주 강한 연대는 강하게 선을 그었으니까. 예. 강한 연대를 하는 것이지만 아직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조국혁신당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가자, 더 개혁적으로 가자, 더 단호하게 가자라는 걸 그게 좋아서 온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그런데 합당을 하게 되면 실망이 크실 것 같고 또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민주진보진영의 이제 파이가 커졌는데 합당을 해버리게 되면 다시 그 파이가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진보진영의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것이 정치 전략적으로도 타당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진보의 파이를 키우는데도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수록 수도권의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한 해 8,000명에서 10,000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면서 작은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위기까지 이제 접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심각한데요. 네, 수도 이전 네. 예전에 말씀도 하신 것 네. 같아서요. 사실 전 스스로를 지역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저의 뭐 부모님, 친인척 모두 부산 경남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역 편차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서울공학으로 바뀌어가지고 돈과 사람이 모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소멸의 위기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청와대 민족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 개헌 발의를 총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개헌안 내용을 보게 되면 현행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개헌 발의에 바로 그 다음에 조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이게 프랑스 헌법을 가져온 것입니다. 프랑스도 맨 처음에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도 파리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몰리니까 미테랑 대통령 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헌법에 1조 민주공화국이다 나란히 프랑스는 지방 분권 공화국이다를 명시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법률들이 지방 분권을 강화한 쪽으로 바뀌면서 네. 지금 프랑스가 파리 외에도 베르사유 등등등 각각의 독립적 일종의 준공화국처럼 운영되도록 만들었는데 최근에 전북하고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법률 통과됐고 아주 네. 축하할 일이긴 한데 제가 법안을 좀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된 그 자체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뭐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보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재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중앙의 재정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조하는 문제 같은 경우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재정의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시를 만들면서 행정도시를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막아가지고 수도는 못 옮겼죠. 저희 당의 이제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저희 개인적 소식이기도 한데 사법 관련 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보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특별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보통 시민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변호사들이 네. 그 파일을 보내면 끝입니다. 네.
대법원이 예컨대 전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대법원 출입하지 않아요. 네. 대검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시민은 다닐 일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서울의 안국동에 있는데 헌법재판소 시민들 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또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고향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사법 질서의 근간을 세우신 분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인데 네. 그런 김병로 대법원장의 고향인 전북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온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건물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도 오고 사람도 오는데 저는 세종에는 행정도시가 됐다면 사법 중심이 된 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분권의 중요한 방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시즌2도 지금 와야 될 공공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터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 부분도 좀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물론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바쁜 시간 쪼개셔서 또 살인적인 스케줄 소화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전주까지 찾아주시고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은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우리 전북 유권자들에게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전주와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따뜻하게 대응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을 한 지 10일밖에 안 된 신생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뜻과 저희의 마음은 굳세고 견결합니다. 저희가 할 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손잡아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그 마음과 뜻 잊지 않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제 올해 원년이지만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고 또 낙후라는 수식어를 떨쳐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우리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정치 문화를 위해서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